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추운가요?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네. 오늘이 이제 11월 29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12월 달 됐습니다. 2018년도가 한 해가 또 금방 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를,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걸 하는데, 1시간 동안 짧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다룰 수가 없어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들, 뭐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계속 촬영을 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리니까, 이제 찾아가서, 뭐 이승훈 소장 쳐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의 시간에서는 이제 뭐 다른 매물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통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2018년도가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나요? 적게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요. 정확하게는 9월 13일까지 오르다가요. 이 이후에는 안 오르고요. 이 전까지 왕창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는 많이 올랐어요? 적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2017년도는 1월 1일서부터 사실은 12월 31일까지 계속 올랐고요. 그죠? 얘는 1월 1일서부터 9월 13일까지 계속 올랐어요. 누가 더 많이 올랐게요? 그래도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2배가 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른 게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었죠. 작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딱 약발 2달 받고 연말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9.13 대책이라는 걸 내놓게 됐죠.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언론의 표현대로 하면 너무 많이 오른 피로감에 등등이 겹치게 되면서 가격이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없어지게 된 거죠. 대출 규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심했고, 대출 규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시장, 그 다음에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많이 세미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전 통계 자료나 이런 걸 거의 쓰지를 않아요. 네, 그거를 자료를 제가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보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래프가 어떻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 말이 맞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갖고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자료를 하나하나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잘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2018년도 부동산 정리와 그 다음에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전망이라는 것은 다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의견이. 그죠? 저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셔갖고, 어느 말이 맞나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보죠. 하나씩. 내가 순서를 이렇게 했나?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요. 텍스트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공급 물량에 대한 과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화두예요. 내년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세 가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어느 지역은 안 떨어지다 끄떡없다. 또 어떤 데서는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되게 좀 헷갈립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직접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전세가가? 좀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예, 지역별로 틀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내용이 틀리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는 전국이 똑같이 다 내리거나 올라가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원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보편적인 시각에서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내년에는 하락할 걸로 보긴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량이 너무 많죠. 14, 15, 16, 17년도 그 기간 동안에, 워낙에 많은 그런 물량 공세가 있었고,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매매는 워낙에 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 미분양 없이 채워졌지만, 전세라는 것은 매매처럼 그렇게 수요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죠. 일정한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역전세 리스크가 좀 우려되는 지역들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서는 전세가 약세가 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수요가 튼튼한 편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이주 수요라도 있으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편해질 거고. 다만 헬리오시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전세 가격이. 그죠? 지금 5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매가에. 그죠? 예. 워낙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니까. 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고 제가 적었는데, 뭐 이거는 뭐, 또 특별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서울 쪽하고 지방 쪽하고 서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지방 쪽은 지금 겨울이죠, 여전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들이에요. 뭐, 5대 광역시라든가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도심들. 예, 그런 지역에서의, 표시고, 이제 요 아래쪽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도시. 그 다음에 빨간색이 주요 도시를 제외한 것들. 그래서 미분양 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지방 쪽이. 예. 그런 부분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서울만 딱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울만 뽑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숫자가 뭐예요? 0이죠, 0. 거의 없는 거죠. 그죠? 뭐 10만 세대가 넘는다는 거, 15만 세대가 넘었다는 등 미분양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서울은 거의 미분양이 없어요. 서울에서 미분양 발견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도? 거의 못 봤죠? 네, 서울은 미분양이 없어요. 서울시장은.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심각하게 됩니다. 지방은 거의 죽어나죠. 울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거의 작살이 났죠. 조선업이 망하면서. 근데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고, 로또 분양이니 뭐니, 프리미엄이 3, 4억씩 붙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이게 지역별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갭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갭이 줄어들려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그죠?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원정 투자를 오고요. 이런 게 안 바뀌는 한은 서울과 지방의 가격은 더 앞으로 극심하게 벌어질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여전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은 여러분 올라가요, 내려가요, 멈춰요? 어떻게 돼요? 내일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인데 올라갈까요? 근데 원래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올렸죠, 우리나라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미국은 몇 번 올렸게요? 미국 3번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8번 정도의 금통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 7번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달까지도 안 했으니까. 근데 미국은 3번 올렸죠. 걔네들 몇 번 중에 3번 올렸어요? 걔네들은 3번 중에 3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족족 다 올렸어요. 거꾸로 됐죠? 원래는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고 걔네가 저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죠? 국제관계상.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미 역전됐죠. 역전됐어요. 다른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같은 게 유출이 좀 덜 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리지 않는다.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게 이번에도 올리지 않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이 마지막이지만 그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근데 미국은 12월에 한 번 남아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올린다는 게 거의 굉장히 유력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안 올리고 미국이 더 올려버리면은 그땐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해외로 돈이 좀 많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갭이 차이 났으면은. 그죠? 왜 넘어가냐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한 나라는 어디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한데 금리도 더 높아.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돈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신흥국에 있었던 이유들은 미국보다 덜 안전한 나라지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은 위급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나. 제가 10월달 중순쯤에 칼럼을 하나 썼을 때도 10월달에는 안 올리고 11월달에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금리를 한 번, 두 번 연속적인 인상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 되게 무섭죠. 그죠? 근데 연속으로 그걸 두드려 맞는다?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못 올려. 그럼 둘 중에 한 번 올리면 10월 달에 올리는 게 나을까? 11월 달에 올리는 게 나을까? 저는 11월 달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그 예측분은 10월 달에 하는 것보다 11월 달에 다가가서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위기 보니까 올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릴 거예요. 내일은 아마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또 실검 1위에 뜨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건 받아들여야죠. 근데 과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는. 자, 얼마나 오를지가 중요하다. 예, 자, 누차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누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오를지가 중요하다. 한 번 오른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물론 아깝죠. 금리 올리게 되면은 시중금리 더 올릴 테고, 그러면 그만큼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억울하긴 한데, 그건 억울한 거지 못 버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못 버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0.25%, 시중금리가 0.5를 올린다 하더라도 1억 빌린 사람이 50만 원, 2억 빌린 사람이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원, 8만 원 더 나가게 되면 짜증은 나지. 짜증은 나나 내가 한 달에 7, 8만 원 더 내는 게 아까워 갖고 지금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개개인이. 여러분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7, 8만 원 더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월 100만 원 더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부동산 1년 갖고 있으면 5천만 원 1억 오르는데 그걸 팔겠다. 급매로. 그런 사람 없다고요. 진짜 못 버티는 사람이 간혹 있겠죠. 그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수요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야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급매가 어쩌다 한두 개 나오는 것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7, 8만 원 한 달에 더 낸다고 급매로 내놓겠다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금리를 내려. 그래서 0.25% 내리는 게 아니라 2.5%씩 내립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더 나가는 거죠? 이러면 힘들지. 그죠? 이러면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막 급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투매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금리를 올릴 것인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올리게 돼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부가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걸까요? 그럼 뭐죠? 네, 안정이에요, 안정. 적절한 거래량과 적절한 가격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인한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너무 급등을 하니까 잡으려고 이렇게 강공책을 쓰는 거예요.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근데. 약발이 너무 잘 먹혀져. 막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 규제 푸는 거예요. 양도세 감면하고 완화시키고 그럼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경기순환곡선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경기순환곡선이잖아요. 이거는 북한 같은 나라 빼놓고는 경제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다 이런 식의 패턴을 움직입니다.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회복하는 시기가 있고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있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만 되는 날은 없죠. 그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날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9.13 대책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기였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서 정책을 땅 터트려 갖고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냅뒀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못 잡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렇게 움직였어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냅두면은 한없이 올라가느냐, 뭐 25평 아파트가 50억 되냐, 그러진 않겠지. 근데 10억 된 게 13억, 14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멈추긴 해요. 그리고 나서 하락기가 올 때 어떻게 하락이 되냐면은 이게 또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될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냐면 정부가 수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죠? 패턴은 똑같아. 어떤 차이가 있죠? 폭이 월등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나오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벼락부자가 나오고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딱 때려서 줄여주고 너무 하락하겠으면 너무 하락 같으면 딱 때려서 살려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냉탕 정책, 웅탕 정책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하는 게 진짜 정부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예. 9.13 대책은 사실은 잘 냈죠. 워낙에 가열이었으니까. 18년도가. 워낙에 투자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을 건 아닌데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책은 잘한 정책이 맞죠. 예.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이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대출 규제 부분,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오를 건 확실하다. 다만 얼마나 오를 거를 봐야 된다. 근데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비율이 낮게 올라가게 되면은 걱정할 게 없다고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죠? 근데 계속 오를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왜? 정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부동산 잡으려다가 제조업도 망가지고 수출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활도 망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망한 게 어딥니까? 좀 고생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 그죠? 일본이 급격한 인하를 했다가 거품 잡겠다고 급격한 인상했다가 망한 거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요, 부동산도 호황이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어떻게 부동산이 호황이지? 호황이에요. 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해 미국이나 3번이 올릴 때 7번의 기회에서 한 번도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안 좋잖아, 우리나라 경기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금도 경기가 좋은 건 아니나 대외적인 방어도 좀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계속 올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올리고 나서 아마 내년에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저는. 금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충격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극복이라는 표현보다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죠. 사람은 항상. 적응이 되는 건 적응이. 그때 한 번 더 올리든가. 그죠? 시장 상황 봐서. 그렇게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올릴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어떤 그 이론적으로, 금리 요새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하고 이런 그지 같은 발상은 안 하셔도 돼요. 언론에서 하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답한데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되지. 근데 많이 올리겠느냐? 안 올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경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 뿐이다. 근데 많이 올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안정이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많이 안 올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든 매매자금이든 신용대출이든 다 올라가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가 늘어난다. 보통 반드시 그럴 수는 없지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저소득이라고 좀 편하게 웃기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소득자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금리 인상되게 되면은 고소득자보다는 당연히 똑같은 금리 인상돼도 타격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금리 때는 내 돈 1억 있는데 3억짜리 구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 2억 융자 받기는. 그러니까 1억만 받고 2억짜리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든 거죠.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들고 공급 물량은 많아. 그럼 내년에 전세 가격 시장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은 공급이 더해지고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하게 된다.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내년의 시장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공급량,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일단 대출 규제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센데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내년 시장이 썩 밝지만은 않은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년 전망도 안 밝고 올해는 끝났고, 그죠?
근데 저는 내년에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정책이 강하면 시장의 영향력도 크기에, 자, 시장 영향력 크기에 이런 정책은 지속력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책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정책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럼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지속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약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센 약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까?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이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이런 시장은. 이게 오래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교란이 돼서 굉장히 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회복시키기가. 근데 이거는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잘못된 정책이냐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강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강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 모르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마탱이 가버리게 그냥 KO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깨워줘야 돼요. 좀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지속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이고. 자, 최악의 경우는 반드시 정책을 완화시킨다. 버티다 공급,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는 공급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전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은 또 틀립니다. 또 지방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거기까지 조사할 시간도 없고. 예. 2020년쯤 즈음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저로서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설명을 해놓겠지만 2019년은 분명히 힘들어. 근데 2020년에는 제 생각에 2020년대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힘들고 지금 힘들어요. 근데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20년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얘기만 듣고는 내 걸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고요. 근데 20년도부터 다시 오를 것 같아.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안 팔겠죠. 그럼 뭐해, 그냥? 버티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내년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완화시킨단 말이죠. 근데 2019년은 물량이 물론 많아요. 근데 20년 되게 되면 공급은 오히려 이제 없어질 겁니다. 공급은 부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인허가 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신규 인허가는 올해부터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한다 그랬고,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가 상승,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되면 전세가 상승하잖아요. 전세가 상승과 매가 상승,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2020년도에 눌러놨던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졌다고 투자 의지가 약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은 처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것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리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버틸 만큼만 해줄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우려스러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내년 시장의 공급은 되게 많아요. 왜? 지금 공사 짓고 있는 건 내년에 시장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17년, 18년 요서 때부터는 이제 인허가 물량이 다 쏟아 밀어내기 분양한 다음에 올해나 특히 이런 것들은 땅도 없고 택지도 없고 규제가 강화됐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하다 보니까 인허가 물량이 안 나와요. 근데 20년서부터 21년 요때는 또 공급량이 또 부족하게 된단 말이죠. 공급량이. 제가 설명하는 건 대부분 다 서울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예, 정책의 완화와 공급 부족과 전세가 상승과 매가 상승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의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수도권 구도심은 힘을 잃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동탄 신도시를 지었어요. 그럼 기존의 도심이었던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죠. 옛날에 안양 같은 데다가 옆에다가 평촌 신도시 같은 데 지으면은 다 그쪽으로 상권이 쏠리죠. 안양 같은 데는 기존의 주택이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도심은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도권 구도심은 서울에서는 그런 게 없죠. 서울에서 이쪽 개발한다고 여기 망해? 그러진 않잖아요. 서울은 전체가 다 하나 한 덩어리인데 시도권 쪽에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가 기존의 도심, 기존의 구도심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고, 자, 공급량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아질 건 사실이에요. 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지어야지 어떻게. 그죠? 계속 누적될 거니까 많아질 겁니다. 내년까지는 가격이 좀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2020년도부터는 서울 기준에 했을 때는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 근교랑.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뭐 분위기가 이렇지만 20년도부터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는데 만약에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19년도나 지금서부터 19년도까지 갈 때도요. 가격이 조정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의미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에 지금 여러분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솔직히 처음 들으셨죠? 들어보신 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써놓은 거예요. 제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죠?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20년도에는 서울 근교에 있는 것들은 공급량이 제가 볼 땐 분명히 부족해요. 부족이었어요. 부족.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야, 떨어진다는 뜻이야? 이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가격 상승. 근데 20년이니까 18년도라든가 19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기 힘들어. 가격이 상승 안 됨.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에 공급이 부족한 걸 모르기 때문에 야, 작년부터 시장이 너무 안 좋네.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상승할 거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조차 이 정보를 다 알았어. 이 정보를. 그럼 어느 누구도 안 팔죠. 1년 버티고 말지. 그죠? 1년 버티고 말 거 아니겠어요. 껌 사는 것도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안 판다고요. 안 팔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만 알았으면 좋은 정보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뭐. 예. 그래서 내년이 오히려 전 적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올해 내년이. 자, 그래서, 자, 내년에 누적될 것이 내년에는 가격 상승은 하기 힘들어. 상승하기 힘들다. 다만, 방금 같은 이유 때문에 상승장 초기, 왜냐면 2020년도에 상승이 시작하는데 상승되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의 장으로 따지면 2013년도나 14년도 초기에 산 거야. 대박 났죠. 아파트 아무나 갖고 있어도 4, 5억 올랐잖아요. 매년 1억씩 올랐잖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땡길 수 있다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볼 때 20년도 그렇게까지 오르진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네.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디만? 서울만. 서울만. 그리고 이제 다주택 투자자분들은 내년까지는 전세 가격 하락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써 있네요.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매매 수요는 어떤 수요냐면, 자, 역시 서울 기준. 매매 서울 기준에서는 이거는 전국 수요예요. 그죠? 지방에서 막 원정 와서 막 사가잖아요. 버스에서 대절한 다음에 막 깃발 꽂고 다니면서 막 휩쓴다니까, 진짜로. 그럼 그 동네가 쑥대밭이 돼요. 3, 4천만 원이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은 그냥 열채 그냥 사요.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겠지만. 층, 7, 8층, 20개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왔다 가게 되면 끝이야. 게임 끝이야. 거기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냥 시세가 몇 천만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이 매매 수요는 전국 수요야. 그래서 물량이 많더라도 소화가 돼요. 물량이 많더라도 소화가 돼. 그래서 강남에다가 지금 한 2만 세대짜리 아파트 집어넣게 되면 가격 떨어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 엄청 올라요, 강남. 더 올라. 더 좋아지니까, 인프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떤 지방 도시에다가 2만 세대 갖다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10년 동안 회복 못 할걸? 그죠? 그거 미분양 해소하려면 10년 걸릴 것 같아요. 2만 세대. 왜? 아무도 안 사잖아.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2만 세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 강남에다가 그렇게 쏟아보면 언론에서 막 홍보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 막 사러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일단 강남 사람들이 거기서 15,000세대는 살 거야. 2만 세대 중에. 강남 사람들은 강남밖에 안 사거든요. 돈이 이제 사다 모자르면 옆에 동작구 흑석동 가서 하나 사놓고, 분당 가서 하나 사놓고, 판교 가서 하나 사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매매 수요는 전국적인 수요예요. 그런데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주도에서도 사. 그죠? 부산에서도 와서 사. 강원도에서도 와서 사. 유지들은, 부자들은. 근데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 부산에서 올라와서 여기 전세 살아요? 제주도에서 와서 여기 전세 사나? 좋다고? 안 살아. 전세는 무조건 그 지역된 기반 하에서만 수요가 생겨요. 매매는 전국적 수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위기만 좋으면. 근데 전세 수요라는 건 분위기 좋건 말건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란 말이죠. 뻔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 헬리오시티 같은 거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는 분명히 떨어져요. 근데 매매는 올라요. 왜? 매매는 전국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물량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매매가 떨어질 거다.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역과 그런 그 지역별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기반하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강남, 송파 전국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만 세대 갖다 놓는다고 꿈쩍도 안 해요. 매매가는. 강동구 같은데 2만 세대 쏟아붓고 있어요. 분양가 피가 평균 4, 5억이었어. 4, 5억 오른 게. 네?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2년 전, 여러분들 2년 전에 있는 것들 방송이나 유튜브부터 이제 보세요 한번. 강동구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도 엄청나게 많다니까. 많아요. 요즘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 있잖아 이제. 그 사람 말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 그때도 좀 진짜 피통하면서 얘기했었어요. 하도 뭐 흥분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강동구 절대 안 떨어진다.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전세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일정한 수요밖에 없으니까. 좋던 안 좋던. 근데 물량이 과다하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 정도면 족하다고 보는 거죠. 한 번 정도면. 왜? 내후년 시장부터는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세가도 이제 부족 현상이 1, 2년 지나게 되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시장에서 전세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라. 여유자금을 좀 갖고 계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 쪽은 아무래도 더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고 계십니까? 네.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공급량 부족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것이고, 대규모 택지는 힘들죠. 택조법이 2017년인가요? 그 폐지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뭐 분당급, 우리 일산급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소규모예요. 기존 거보다는. 소규모 신도시 공급이 되긴 되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울이 그린벨트 안 풀게 되면은 공급할 만한 땅이 없죠.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웬만한 거 다 지었으니까, 가까운데. 거기다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시차가 상당히 걸리는 거고. 근데 시차는 사실은, 시차도 시차지만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딱 봤는데 서울 출퇴근이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쪽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에 있는 구도심만 작살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 작살 내면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거 감안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네가 좀 희생해라. 서울의 집값 좀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 효과도 없이 거기만 박살이 날 수 있다고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도 펴놓고 보시면은 서울 집값을,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을 그쪽으로 옮길 만한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판교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정말 서울에 있는 수요들이 옮겨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겁니다. 자, 실제로 공급량이 부족하다.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시장에 실제로 부족한 시기에는 언제가 되냐면은 21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19년도의 물량이 19년, 20년 정도나 이렇게 소화가 되고 이제 부족한 걸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부족하다, 살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내년부터 좀 공급량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인식과 정보만 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인식만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팔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랑 인식이 얼마만큼 퍼져가느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는 순간, 만약에 2020년도에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게 올해 다 퍼졌다. 내년부터 상승이에요. 내년부터. 또 급해져, 사람들은. 공급 부족하다는데. 공급 부족하게 되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도 힘들죠, 엄청. 어떻게든 사야 돼요. 어떻게든 사게 된다고요. 봐봐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이성적 가격이 사라져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패턴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2, 3년 동안? 정상은 아니에요. 모든 아파트가 3, 4억씩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팩트로 나타난 거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면은 가격의 어떤 한계점이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거는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럼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느낄 때. 대안이 솔직히 없잖아. 좀 서울에.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신도시를 한다고 했어. 기다리고는 있는데 정부가 마땅한 그 대안지가 없어서 뭐 어딘가 했는데 이게 서울하고 근접성이 떨어진다. 그럼 역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고 그럼 서울에 집을 사야겠군.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또 덤벼드는 겁니다. 그 가격에. 그죠? 그래서 그런 느끼는 시점,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점, 실제로 시장에서 부족하다. 입주물 진짜, 집 찾아보니까 정말 없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집이 되게 많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내년서부터 집이 모자르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 그래요. 네.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이 아니어서 이건 심리 아닙니까? 심리. 너무 급한데 막 오를 것 같은데 이러니까 산 거지. 사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라는 상품도 사실 감가상각이 되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계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매물이 있으면은 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신도시 위치가 중요한데 서울과 멀다면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린벨트가 서울에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요.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갖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1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교통은 안 좋지만 그죠? 그린벨트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여러분들 세곡지구, 내곡지구 이런 데들이에요. 입지는 되게 좋잖아요. 가깝잖아. 교통은 지금 불편하나? 교통은 이제 좀 뚫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풀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이지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퍼져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뭐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기 저기 한참 먼 경기도 어디에다가 짓는다. 그러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린벨트 풀었으면 좋겠는데 서울 그린벨트를 안 푼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푸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은 하나 지금 서울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썼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점만 딱 기준만 놓고 보자 그러면 푸는 게 맞다. 그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계속 안 풀어, 서울시장이. 그 다음에 정부는 지정한 데가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 이러면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도심의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는. 네.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거는 뭘 늘려준다는 얘기입니까? 뭘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것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안 풀어줘. 그린벨트도 안 풀어. 신도시는 저기 멀리 가 있어. 이러면 또 지금 기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답이 마땅히 없어요. 그린벨트 푸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죠? 네. 안 풀 것 같으니까. 자, 인허가 공급량의 물량이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이나 2021년부터는 적어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 도시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더 오래 걸리긴 하겠죠. 더 오래 걸리죠. 그런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량이 부족하고 아까 통계 보셨지만 미분양도 거의 없는 상태고 신규로 나타나는 물량도 별로 없고 신규로 물량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도 훨씬 더 빨리 소진돼 버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급량이 급감된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럴 경우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다시 한번 급등하죠. 왜냐하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거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저거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쟤들은요, 재건축, 재개발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쟤네들을 안 풀 수는 없어. 어느 정부건. 세상에 공급을 안 하고 계속 슬럼화 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심을. 결국은 개발시켜야 돼요. 다만 속도만 조절하고 있을 뿐이에요. 속도만 조절하는 거지, 결국은 저거를 안 하게, 우리 재건축이라는 걸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없대니까, 그런 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잠깐 막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착각들을 하시냐면은, 잠깐 막으면 그게 영원할 걸로 생각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을 규제한다 그러면 재건축에서도 아주 관심을 꺼버리고, 물론 시기를 잡는 건 좋긴 한데, 결국은 재개건축, 재개발 갖고 있는 분들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가 얼마나 막느냐의 정도 받는 거지, 이거를 아예 제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 어땠을까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 저금리 기조에서는 수익형이 호황이죠, 당연히. 은행에 넣어봤자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돈을 갖고 뭔가 사요. 그리고 저금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뭔가 사요. 그럼 대출이자 3% 빌려가지고 5%짜리 부동산 넣게 되면은 당연히 2% 내가 먹잖아요. 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게 되면 2% 준대. 오피스 하게 되면 5% 준대. 당연히 오피스 사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때는 오피스를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차익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수급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 효과로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수요냐 공급이냐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긴 패턴으로는 화폐량까지 들고 나와야 되지만 단기적인 가격 형성에서는 당연히 수요 공급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물론 지역별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수요가 더 많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을 때 올라가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중 금리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중 금리가 2%야. 2%. 은행에 넣으면은 2%를 준대요. 예금 금리가 2%인데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물건이 나왔는데요. 오피스텔 물건이 나왔는데 얘는 5%를 준대요. 내 돈이 현금이 있는데 현금 뭐 1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금리가 막 올랐어요.
5% 됐어. 이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금리는 5%가 됐고요. 오피스텔은 5%예요. 현금 1억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응? 고민돼요? 금리로 가요? 예금으로 가요? 오피스텔로 가요? 예금으로 가겠죠. 안전하잖아. 따박따박 나오고 세입자 뭐 골치 섞을 일도 없고 일로 간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오피스텔은 안 팔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살 때 목적 자체가 나는 월세를 받을 거야. 월세를 받을 거야 하게 되면은 저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하면서도 나중에 팔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수익도 없고 나중에 팔 때도 더 차익을 받고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형이긴 하나 나중에 수익도 받으면서 차익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을 살려는 수요자가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자 입장. 공급자라는 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건축주라고 해봅시다. 건축주 입장에서 내지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수요가 많아. 살려는 사람이 많아.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당연히 비싸게 팔죠. 당연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2%고 5%면 팔리죠. 근데 5%, 5%면은 안 산다 그랬잖아. 이제 요게 8%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금리를, 퍼센테이지를, 수익률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못 따라오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죠?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수익률을 높이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 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싸게 사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저게 1000에 40만 원 나오는 그냥 월세만 해봅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월세가, 아니, 그냥 1000에 40. 1000만 원에 4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 나와요? 연수익률이. 그렇죠. 1억 100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뺐으니까 내도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죠. 그래서 월 40만 원씩 12달 받으니까 얼마예요? 480을 받는 거죠. 그럼 1억을 투자해서 연 480만 원 수익을 얻었으니까 수익률이 4.8%가 되는 거예요. 4.8%야. 시중금리는 2%야. 얘가 한 2.8% 높네? 사야지가 되죠. 사야지가 돼요. 근데 얘가 금리가 4%가 됐어. 그럼 적어도 나는 2.8% 이상 높아져야지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4.8%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고생하면서 뭐 그 정도 몇만 원 더 받으려고 내가 그거 아니야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 팔려. 미분양이 나버리는 거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수익률을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해주냐면 이게 6.8%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동일하잖아. 월세를 억지로 올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세입자 두드려 팰 거야 뭐 할 거야. 안 되잖아요. 월세는 이 상태에서 수익률을 맞춰주려니까 금액을 8,000으로 다운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 때 사야지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때 사서 저금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차익을 보려면. 여러분들 거꾸로 하죠. 대다수가 거꾸로 하니까 역발상으로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상품, 상가 같은 수익형 상품도 차익을 보려 그러면은 남들이 다 안 살 때 사야 되는 거고 남들이 다 살려고 할 때 파는 거예요. 그건 알잖아요. 그 이론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나 알면서 좀 그게 안 되지. 안 되죠. 굉장히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잘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금리 시대 때는 야 너도 나도 살겠다고 덤비니까 가격을 비싸게 하고 가격을 비싸게 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4% 5%밖에 안 나와. 그래도 사겠다는데 왜 살까 저 사람들은? 금리가 2%니까 사는 거야. 그죠? 근데 금리가 4% 됐네? 절대 안 사. 그럼 내가 낮춰주는 수밖에 없네가 되는 거죠.
자, 개념 이해되셨고. 그래서, 자, 상가나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저거 오르기 힘들어요. 가격이. 오피스텔 상가가 당분간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고요. 그럼 경기나 좋아? 월세나 잘 받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시기적으로 잘못 산 거예요, 오히려. 사는 순간은 잘 산 것 같지. 당장 다음 달 금리보다 좀 몇 프로 더 받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 그냥 월세 받을 목적이라면 상관없는데 계속 월세 받을 목적이 안 올라도 돼. 이런 분들이라고 사면 되죠.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 임대료 인상 제한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과 가격의 미미한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썼는데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상승한대. 저 이해되세요? 물가상승분? 뭐 물론 물가상승은 다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봐봐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 난 5% 정도 돼야지만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에 40만 원 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1억 1,000에 샀어. 그랬더니 이게 4.8% 나왔잖아요. 4.8%. 4.8 정도가 돼야지만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수익률이 떨어져.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4.3이 되는 거예요. 4.3. 4.3. 그러면은 이게 1억 뭐 계산은 안 되지만 2천 정도라고 해보죠. 1억 2천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수익률은 더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사실 안 사야 되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만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금액에도 이 정도 수익률에도 오른 금액에도 결국은 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왜 그런가 이거지.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뭐 빌라든 아파트든 다 서울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나 도심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향후의 금리가 이게 다음 달 이런 거 말고 5년, 10년, 15년 이런 장기 패턴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될까요? 저금리로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라고 생각하신 분. 이게 한 4에서 5%, 2에서 3%. 어떤 걸로 유지가 될까요? 고금리라는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맞아요. 고금리는 될 수가 없어.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전세적인 트렌드고 추세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수출이고 뭐고 다 불리한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항상 저금리 기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제가 2, 3%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1%에서 2%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좋으면 1%, 아니, 경기에 따라서 1%였다가 1.5였다가 2%였다가 3%, 4% 가는 거 없고. 그죠?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저금리 유지가 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4.8이면 당연히 사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삽니다. 근데 4.3이라고 안 살 거야? 사요, 안 사요? 이 사람은 4.3에 결국 1억 2천에 팔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1억 2천에 팔아도 여러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근데 1억 1천에 팔 바보가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선? 그렇게 안 팔아. 그래서 금액을 올리게 돼요. 올려도 팔려. 왜?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억 3천에 팝니다. 그럼 금리가 또 3.6%까지 떨어졌겠죠? 계산한 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수세가. 그럼 이건 팔리느냐? 이것도 팔려요. 그래서 언제까지 팔리느냐? 얘보다 높으면 팔려요. 얘보다 높으면. 대안이 없어.
물론 부동산보다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재테크 상품이 나오면 글로 쏠리긴 하겠죠. 근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뭐 그런 게 있나요? 주식,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이 비록 떨어지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될 것이다. 수익률 하락과 가격의 미미한 상승이 동반돼서 올 거라는 겁니다. 서울의 도심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자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면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매달 공실 없이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 거지. 높아도 막 2달 안 나오고 막 고생시키고 이런 거 싫단 말이에요. 관리기도 어렵고. 머리 안 아픈 게 좋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남의 오피스텔, 여의도의 오피스텔, 뭐 도심권의 뭐 종로나 이런 데 오피스텔.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져. 하지만 공실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왜?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월세를 밀릴 확률도 그만큼 적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 수익률 낮아도 나 그거 사고 싶어. 저기 천안의 원룸인데 사실래요? 수익률 12%인데. 여의도에 있는 거 3.5%인데. 여의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긴 더 떨어져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해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동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하락함에도 미미한 상승을 예견하는 것은 뭐 투자처가 마땅치도 않고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수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그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게 추세로 임에는 모를 것을 판단하시고 구입하셔도 괜찮다. 그쵸? 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지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순서에서는 우리 그 조아룡 이사님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